조선 후기 경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근대 태동기 경제를 여러분들 교재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 조금 더 이해를 좀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로는 229쪽이죠. 수치체제 개편. 자, 여러분 교재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마무리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세금 제도는 수치 제도는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수치제도 총정리니까 여러분들 잘 봐주십시오. 자, 조용조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전세는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죠. 전세. 그래서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토지세를 말한다. 토지세, 전세. 자, 여러분 조선 초기의 전세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10분의 1. 그 액수가 얼마냐? 10분의 1에 해당되는 액수가 토지 1결당 몇 도라고 그랬죠? 대개 30도였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1결당 30도를 세금으로 냈으니까 수확량의 이것이 10분의 1이라면 환산해 보세요. 1결당 생산량은 대략 얼마쯤 됐다? 300도가량 됐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조선 초기에 1결당 30도 내던 이 세금을 세종대왕이 뭘로 바꿨다고? 공법이라고 해서 공법. 말로 한번 해보자. 뭐라고? 공법.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전본 나눴어요. 토지의 등급을 나눴습니다. 몇 등으로 나눴냐? 6개 등급으로 나눴다 이거야. 전분 6등. 그죠? 그 다음에 풍년, 흉년, 년을 나눴다. 몇 등으로 나눴냐? 9개 등급으로 나눴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토질별로. 요거는 뭐라고? 풍용별로. 이렇게 이 세종 때 시행된 공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떻게 한다고요? 야, 차등 있게 토질에 따라서 차등 있게 풍흉에 따라서 차등 있게 차등 세율을 적용하게 하자. 전세에 있어서. 알겠죠? 그래서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까지 내게 됐는데 1결당 내는 액수가 30두에서 이제 많게는 20두, 적게는 4두를 냈는데 이것 또한 연분 구등에 의거해서다라는 점, 전분 구등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것이 인조 때, 그죠? 인조 때. 17세기 인조 때 영정법이 시행됨으로써 영정법. 그래서 영원히 정해졌다. 얼마씩? 토지 1결당 몇 두로? 4두로 고정된 액수를 정해놓고 내게 된 정액 그 조세로 정해지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 액수만 놓고 보자면 조선 초기에는 30두, 세종 때는 많게는 20두, 적게는 4두, 그 다음에 인조 이후에는 1결당 4두로 이렇게 전세는 가면 갈수록 점차 줄어든다. 알겠죠? 그래서 전세는 점차 인하되어가는 경향을 보인다.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론 내렸습니다. 전세가 줄어든다고 해서 농민 부담이 준 건 아니다. 왜냐? 전세의 토대가 되는 토지제도가 이미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미 외란 이전부터 지주전호제, 사리부 대두와 함께 지주전호제가 나타나더니 결국 뭐냐? 그러니까 직전법 시행부터 엄밀하게 말하면 세조 때부터 지주전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러다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이게 18세기 와서는 일반화돼 버린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토지세를 깎아줘 봤댔자 토지가 없는 농민에게는 그것이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 다음에 노동력, 용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죠? 용보다 먼저 이제 우리는 특산물을 먼저 합시다. 특산물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특산물, 전세, 이거를 공납이라고 하죠. 공납. 그래서 공납은 이런 조자를 씁니다. 알겠어요? 이런 조자를 쓰기도 하고요. 이건 당나라식이라고 그랬어요. 조용조 할 때 조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이렇게도 얘기한다. 이렇게 그죠? 공물 또는 뭐 공납 그랬으니까 공물 또는 공납이라고 했습니다. 특산물을 9년 단위로 내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 특산물을 지역별로 9년 단위로 특산물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가호 집집마다 특산물을 건다고 했어요. 그러나 애시당초 이 세금 제도의 특산물 징발 제도에 모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 자, 멀쩡하게 특산물이 생산되다가 갑자기 특산물이 안 나버리는 경우 알겠죠? 또는 뭐 잘못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든지 알겠어요? 특산물 생산지가 변한 경우라든지 갑자기 또 흉년이 든다든지 그러면 다른 데서 사다가 대신 내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선 초기부터 이미 무슨 폐단이 발생했다? 공납제도 폐단에서 방납의 폐단이
발생했다. 알겠죠? 이 방이란 뭐냐? 막을 방자라고 해서 막을 방. 특산물을 납보는 것을 막았다. 왜? 야, 네가 직접 특산물 내는 것보다는 나한테 돈으로 줄래? 그럼 내가 사서 대신 내줄게. 그래야 나한테 리베이트가 생기지. 내가 네 대신 내주는 대가로 받아먹는 게 생기지. 알겠어요? 웃돈을 챙겨 먹으려고 누가 서리, 중앙회 하급 관료들을 우리가 서리라고 그랬죠? 이 서리놈들이 방납인이라고 했어요. 이 방납인들이 이렇게 뜯어먹는 그런 폐단이 생겼습니다. 이걸 뭐라고? 방납이라고 해서 방납.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방납은 제도가 아니라 어떤 책에는 방납제도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는데 방납제도가 아니라 공납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 알겠어요? 예, 폐단을 말한다. 폐단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냥 방납 폐단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합시다. 자, 이제 이게 16세기부터 방납 폐단이 아주 극심해지죠. 16세기에 폐단이 아주 극심해졌다. 여러 차례 반복했으니까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폐단이 극심해지자 이런 방납 폐단을 시정하자는 시정안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라고 사람 이름 알아야 됩니다. 이거. 그죠? 김효사로 죽음을 당했던 누구야? 조광조가 방납 폐단을 시정하자라는 주장을 최초로 했습니다. 알겠어요? 우리나라에서 향약을 처음 시행한 사람도 조광조요. 방납 폐단을 처음으로 시정하자고 농민들이 특산물 때문에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특산물 부담을 덜어줘야 됩니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조광조다. 조광조 다음에 누구라고요? 율곡이이 그리고 서해 유성룡. 알겠죠? 유성룡. 자, 이렇게 예, 이미 16세기부터 예, 방납 폐단을 시정하자는 주장이 나왔어요. 특히 율곡이의 주장을 우리는 뭐라고? 그렇습니다. 예, 공납의 대신에 이 공자가 특산물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공납. 알겠어요? 공납. 공납의 대신하다 할 때 이가 공납의 대신해서 뭘로 거두자? 쌀로 거둘 숫자입니다. 이게 거둡시다. 라고 하는 법 뭐예요? 대공수미법이라고 한다. 말로 한번 해보자. 뭐라고? 대공수미법. 공납의 대신해서 쌀로 거두. 여러분,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농민들한테 가가호호 집집마다 걷는 게 특산물이라고 그랬죠. 그 농민한테 걷는 특산물 대신에 땅을 가진 지주에게 땅에서 수확되는 수확량의 일부를 걷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농민의 부담을 누구한테 떠넘기자? 지주한테 떠넘기자라는 주장이야. 여러분, 살림이면서 그들 자신이 지주였던 이 살림 양반들이 왜 이렇게 농민을 편들고 예, 지주한테 부담을 떠넘기려고 했을까요? 결국은 뭐냐? 농민이 살아야 지주도 삽니다. 알겠어? 또 농민이 살아야 국가의 체제가 유지됩니다. 성리학적 기본 질서, 양반 위주의 지배체제를 유지하려면 농민이 다 몰락해버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멍청한 놈들아, 너네들이 다 농민 거 뺏어가면 안 돼. 농민 좀 살게 해줘. 너네들이 좀 부담 좀 쳐줘. 라고 했는데 그나마 이런 개혁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하여간 이 돈 많은 놈들은 말이죠. 예나 지금이나. 알겠어요? 그냥 뜯어먹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더불어서 다 같이 살아야 돼. 우리가 더불어서 같이 살아야 돼라는 세계를 대동세계라고 하잖아. 그래서 나중에 이 법이 무슨 이름으로 17세기에 언제 광해군 때 그죠? 정확한 연대 1608년 대동법이라는 이름으로 아까 취지를 얘기했죠.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야 돼. 농민이 망해버리면 결국은 너네들도 양반들도 망하고 양반이 망하면 결국은 뭐냐. 농민과 양반이 없으면 백성이 없으면 국가가 어떻게 존립하느냐. 이런 취지로 대동세계를 구축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대동법이라고 하는 게. 그죠? 그러니까 내용상 율곡이의 대공수미법 공납을 대신해서 지주가 쌀로 냅시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 이런 대동법 안에 다 담겨 있단 말이야. 그래서 대동법이란 뭐냐? 농민 부담은 특산물 대신에 지주가 쌀로 내는 것인데 토지 1결 가진 지주가 얼마씩 낸다고요? 16두씩 내도록 했다. 이게 최초로 시행될 때 대동법이 처음 시행될 때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될 때 내는 액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장기간 세월을 거치면서 1708년 100년간에 걸쳐서 자 경기도 해보니까 괜찮더라. 농민들이 좀 살만해진대더라. 우리 이 제도를 보다도 확산시킬까 해가지고 이제 어때요? 경기도 이외에 나머지 지역으로 충청도, 김유구 건의로 충청도, 전라도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역까지 확대됩니다. 아예 대동법 시행에서도 제외된 지역, 대동법 시행에서 제외된 지역 뭐예요? 함경도 또 어디? 또 평안도 이런 데는 제외됐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가장 늦게 시행된 지역이 바로 경상도입니다. 황해도 경상도가 제일 늦게 시행되는데 1708년 숙종 때 비로소 전국에 걸쳐서 시행되고
전국으로 시행하면서는 16도에서 몇 도로 1개월당 12도씩만 내도록 깎아줬어요. 알겠죠? 그래서 1년에 이런 대동법이 시행돼 가는 과정, 그리고 대동법이 시행된 결과는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동법이 시행되면 누가 부담이 줄어요? 농민 부담은 줄죠? 누가 부담이 늡니까? 지주 부담이 늡니다. 그래서 지주들이 반대했던 거야. 그런데 가난한 농민한테 가가호호 특산물을 거둘 때보다는 돈 많은 지주한테 쌀로 거두니까 훨씬 더 잘 거쳐. 또 수입도 짭짤해. 국가는 대동법이 시행되면 국가는 이득을 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대동법 시행 결과 국가의 재정 수입이 늘었다라고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중요한 일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대동법이 시행되면 정작 국가에서 필요한 뭐야 이거? 특산물을 농민한테 가가호 걷다가 농민을 봐주기 위해서, 농민을 살려주기 위해서 농민 대신 쌀 가진 지주가 대신 내려가다 보니까 지주한테 뭘로 걷었어요? 쌀 아니면 뭘로 건다고? 배라든지 포라든지, 그죠? 또는 뭐 돈이라든지. 그래서 대동미, 대동포, 대동전 이렇게 걷었는데 문제는 뭐야? 정작 국가가 필요한 특산물은 안 걷고 쌀이나 돈이나, 그죠? 포로 걷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이 쌀을 가지고 가서 특산물을 사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뭐예요? 누가? 예, 공인들이 등장, 공인. 그래서 국가가 주는 돈을 가지고 전국 특산물 산지를 돌아다니면서 야, 그 배 좀 팔아라, 사과 좀 팔아라, 굴비 좀 팔아라. 알겠어요? 이렇게 특산물이나 수급 제품을 사다가 국가에 조달해주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공인이 등장했다. 이거예요. 중요하죠. 이 공인들이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예, 결국 특산물을 사다가 국가에 납품하다 보니까 상공업이 활기를 띱니다. 농민들이 이제 국가에 뺏겼던 특산물을 갖고 있다가 국가에 팔게 되는 거야. 장사가, 상거래가 활기를 띠겠죠. 이 공인들이 특산물 사려고 대동미 짊어지고 가서 특산물 그 쌀 갖다 주고 대동 그 미를 갖다 주고 대신에 뭐예요? 특산물을 가져오다 보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무거운 쌀이나 포나 이런 것들 들고 다니는 것, 화폐 대신 그 당시에는 화폐가 쌀이나 배가 화폐 노릇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화폐를 본격적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대동법이 전국으로 시행됐을 때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널리 됩니다. 이 숙종 때 이때 만든 화폐가 뭐예요? 그렇죠. 선해청에서 만든 게 바로 상평통보랍니다. 알겠죠? 상평통보. 대동법을 시행하는 관청이 선해청이고 바로 이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되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상공업까지 발달하게 된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아주 중요해요. 대동법 시행 결과는. 알겠어요? 이따 교재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또 정리하기로 합니다. 기타 이제 세 번째 뭐냐? 예, 세 번째는 군역이라고 했죠. 군역. 요역은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토지 8개를 기준으로 해서 장정 1명이 1년에 6일 나오는 게 원칙인데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냥 임으로 아무 때나 국가가 필요하면 야, 성을 쌓아라, 길을 닦아라. 알겠어요? 또는 대고를 지어라 이렇게 하면서 마구 불러들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칙까지는 무시하고 요역은 무시해버리고 군역만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군역은 우리가 이제 당나라식으로 말하면 조용조 제도로 말하면 용에 해당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16세 이상 60살 이하 강박관념 갖지 마. 삼국시대만 15세고 나머지는 모조리 전부 다 통일신라 때부터 조선 말까지 알겠어요? 16세에서 60살까지니까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됐어요? 이들을 우리는 정남이라고 했다. 때로는 장정이라고 했다. 그중에 군대 가는 놈, 현역으로 가는 놈을 정군, 현역으로 가지 않고 뒤에서 돈을 대주는 군포를 내는 사람은 뭐라고? 보인이라고 했다. 이 보인들이 내는 돈으로 그 군대 시스템이 운영됐다. 그래서 이때 법을 보법이라고 했다. 여러분 봐봐. 조선 초기에는 보법이 기본이었다. 보인들이 돈 내고 정군들이 군대 생활하고 이렇게 로테이션 했는데 나중에 문제는 뭐냐? 예, 군역이 전쟁이 끝난 이후 세종 이후에 스시마를 정벌하고 사군 육진을 개척하고 큰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어때? 이제 군대 가봤댔자 싸움이 없어요. 훈련도 안 해. 맨날 하는 일이 뭐야? 풀 뽑아라. 눈 치워라. 모내 겨러 가자. 해가지고 맨날 끌고 다니는 거야. 성을 쌓아라. 길을 닦아라. 제방을 쌓아라. 이러다 보니까 어때? 군인들이 군대 가서 말이야 싸우다가 자랑스럽게 명예롭게 죽는 게 전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굴러 내려오는 돌덩이에 맞아 죽고, 알겠어요? 그냥 건물이 무너져서 깔려 죽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군대 가면 개죽음이야. 이건 뭐야 이거? 군대 가기 싫어 해가지고 안 갑니다. 지가 군대 안 가고 딴 사람을 대신 내보내 대타 치는 거야. 똑같아요. 이걸 뭐라 그래? 그래서 군역이 완전히 요역으로 노동으로 바뀌다 보니까 예, 다른 사람을 대신 세우는 대립제로 변질되게 된다. 이게 변질된 겁니다. 법법이 변질돼서 알겠어요? 요역화됨으로써 대립제, 딴 사람을 대신 내세우는 대립제가 이건 불법이죠.
대립제국 폐단이 생겨나요. 폐단. 불법적으로 성행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아예 그러지 말고 양성화 시켜줍시다라고 한 게, 자, 군대 오는 것을 프리, 해방시켜주고 군역을 놓아줬다. 이거 놓을 방자입니다. 해방하다 할 때 방자야. 군역의 의무를 놓아주고 방군이죠. 대신에 아까 쌀로 거두다 할 때는 수미였잖아. 포로 거두자 그러면 뭐겠어요? 수포겠죠. 그래서 수포제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한자를 알면 금방 쉽습니다. 우리가 개념어나 용어 이런 것들이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 접촉 빈도가 낮은 여러분들이 어렵다 뿐이지, 실제로 한자를 조금만 알면은 이거 보세요. 군역의 의무 대신 포를 내게 되는, 포를 거두는, 이걸 뭐라고 말로 한번 해보자. 뭐라고? 방군 수포제. 이때 한자를 좀 배우세요. 알겠죠? 방군 수포제로 바뀌게 됐다. 알겠어요? 나중에 이것을 양성화 시켜준 것을 아예 법제화 시켜놓은 것이 그렇다면 좋다. 앞으로 군역의 의무를 갖고 있는 모든 16세에서 60살 농민 남자들은 전부 다 군적에 올리고, 이 군적에 올라있는 놈들은 무조건 1년에 군포를 2필씩 걷자라고 한 게 바로 뭐야? 군적 수포제로 법제화된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1년에 군포를 2필씩, 16개월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16개월마다 군포를 2필씩 냈는데, 자, 이제 대동법이 시행된 이후로 농민들은 특산물 내는 부담에서는 벗어났지만 다시 이렇게 군포 부담이 밀려왔단 말이에요. 16개월입니다. 16개월. 알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것 좀 깎아주세요 해가지고 결국은 뭐냐? 결국은 1750년 누구라고요? 영조 때. 그죠? 영조 때 뭐가 시행됐어? 균역법.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한자를 알면 고를 균자입니다. 균등하게 할 때 균자예요. 군역을 고르게 하자. 야, 새끼들아, 생각해봐라. 원래 군대 오는 것은 양인 개병제라고 해서 양인은 에브리 양인들이 다 군대 가야 된다. 양반 양인에 포함되죠? 중인도 양인에 포함되죠? 그렇죠? 농민도 양인에 포함되죠? 상인 수공업자 다 양인에 포함되는데 왜 이 양인이, 이 모든 양인들이 져야 될 군역 의무를 유독 농민만 지게 됐냐? 이런 얘기야. 예, 양반은, 조선 초기의 양반은 뭐예요? 그렇죠. 동반, 서반, 문반, 무반. 그러니까 관직 생활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관직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군역의 의무를 면제해 준 거야. 넌 공무원이니까 군대 가지 말고 계속 벼슬살이 하고 있어. 이렇게 면제해 준 겁니다. 원래 의무는 있는데 빼준 거예요. 알겠죠? 중인도 마찬가지. 기술 관료들도 그 기술관으로서, 기타 상인이나 수공업자는 뭐라고 그랬죠? 수공업자, 너는 물건 만들어서 납품해. 이게 뭐야? 국역. 상인들은 뭐? 점포세 내, 상세 내. 이게 국역. 그래서 상인 수공업자는 국역으로 대체, 양인 개병제가. 그리고 누구만 달랑 남아? 농민만 남았다 이거. 그래서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자. 모든 양인들에게 군역 의무를 부담하는 그 원칙으로 돌아가자. 고르게 군역을 부담시키자라는 의미로 균역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 양반 이리 와. 너네들도 내 에브리 양반 아니지만 일부 양반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직책을 두고, 알겠어요? 선무군관포를 한 필씩, 1년에 한 필씩 내도록 했습니다. 땅 가진 지주에게는 토지 1결당 2두씩, 알겠어요? 토지 1결당 2두씩 결작을 내게 해서 결작. 그죠? 기타 이제 어세, 염세 또는 뭐 선박세 이렇게 어부나 소금쟁이들한테도 세금을 거둠으로써 결국 뭐냐? 농민이 16개월마다 2필 내던 군포를 농민이 몇 필 내도록? 한 필을 내도록 줄여주고 대신 땅 가진 지주에게 2두씩 결작이라는 이름으로 양반에게는 선무군관포를 걷고 어세, 염세, 선박세를 징수함으로써 농민에게 덜 거둠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족분을 이렇게 벌충하려고 했다. 오케이? 됐죠? 이렇게 조선 후기의 세금 제도를 깎아줬습니다. 자, 정리 여기까지. 정리. 이거 지금 세 번째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정리했습니다. 다시 이제 마지막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뭐냐면 바야흐로 이제 이 근본적인 것들을 여러분한테 이해시키고 싶어서 그래서 잘 봐두십시오. 되게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못하면 언어적으로 어려운 개념어들이 나와서 그 개념어가 뭘 뜻하는지, 뭘 의미하는지 몰라가지고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금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사실은 뭐냐? 우리는 토지제도가 과점법, 직전법 이렇게 시행되면서 우리가 이제 토지제도에서 조선의 토지제도를 다시 처음 볼까요? 토지제도가 맨 처음에 과점법 1391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예, 세조 때 직전법, 그죠? 그리고 조선의 통치기틀이 완성된 성종 때 관수강급, 그 다음에 예, 명종 때 예, 함께 시행되던 직전법이 이때 병행되고 있었는데 이 병행되던 직전법이 마저 폐지됨으로써 직전법이 마저 폐지됨으로써 결국은 뭐냐? 모든 그 관직자들한테 전부 다 녹봉만 주게 되었다라고 했죠. 그죠? 자,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렇게 토지제도가 말이에요. 조선의 기본적인 토지제도가 과전법, 직전법, 관수강급, 그리고 직전법 폐지로 간다. 녹봉제로 간다. 이 사실을 이해해야 돼. 우리가 이거 외우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워버리지 말고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토지도 이렇게 변천해가는 의미가 뭐냐? 이걸 꼼꼼하게 살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재에 표가 나와 있으니까 아주 정리 잘 해놨어요. 그걸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물으면 여러분은 답해야 됩니다. 과전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그러면 신진사대부. 그죠? 신진사대부에게 경제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왜 과전법에서 직전법으로 바뀌었는가라고 물으면 뭐라고요? 관료한테 줄 토지가 경기도에 한정돼 있는데 전직 관리한테까지 주다 보니까 이제 줄 토지가 없어져서 현직한테만 주기로 했다. 이게 누구라고? 현직 위주로 주기로 한 그런 토지제도죠. 그 다음에는 뭐냐? 그 다음에는 수조권을 주었는데 이 수조권을 주던 것을 이제 뭐예요? 국가가 직접 관청에서 수조권을 행사해서 농민한테 걷는 것을 국가가 걷어가지고 관리한테는 뭘 준다고? 녹봉을 주기 시작했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관수, 수조권을 국가가 행사하고 관료한테는 녹봉이죠. 녹봉, 급이죠. 관급, 녹봉을 지급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미 수조권을 받은 사람들은 직전법을 병행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 직전법이 완전히 폐지됨으로써 에브리 관료들이, 모든 관료들이 이제 쌀이나 배나 녹봉만 받게 됐다. 알겠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토지는 점차 관료들한테 지급된 토지, 즉 수조권 지급은 확대돼 간다, 축소돼 간다. 축소돼 가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국가 입장에서는 땅을 관료한테 안 주려고 그래. 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개념을 잡았죠? 그 개념을 잡은 내용이 언어적으로 표현될 때 어떻게 표현되느냐? 국가의 토지 지배권 강화라는 말로 표현돼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야, 그 나라에서 관료한테 월급을 땅으로 주려고 그래. 현찰로 주려고 그래. 땅으로는 안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현찰로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국가의 토지 지배력 강화. 따라서 해봐. 뭐라고? 국가의 토지 지배력 강화. 알겠죠? 알겠죠? 수조권 대신에 현물 녹봉을 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관료 입장에서 보면은 옛날에 받았던 것보다 자기들이 받는 액수가 늘어난가 줄어든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과전법일 때는 전 현직한테 주었는데 수조권을 직전법이 시행되면서 수조권을 현직한테만 줬다. 이 말은 요즘으로 바꿔서 말하면 퇴직금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직전법이 시행되자마자 안 되겠어 시장.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부지런히 내 땅을 긁어 모아야지 라고 토지를 모아거나 개간하거나 알겠어요? 또는 뭐 하거나 예, 매입해 드리거나 돈을 주고 사거나 아니면 권력을 이용해서 강제로 빼앗거나 이걸 뭐라고 그래? 겸병. 이런 방식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뭘 확대해 간다? 농장을 점차 확대해 갔다. 알겠죠? 농장 확대가 시작된 계기가 된 게 오히려 현직한테만 토지를 준 직전법 시행 때부터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16세기가 되면은 농장 확대가 계속되고요. 나중에 어때? 18세기 중엽 이후가 되면 이제 농장이 예, 그러니까 지주 전호제를 말합니다. 넓은 땅을 가진 지주가 그 지주가 가진 넓은 땅을 농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소장농한테 빌려주는데 예, 땅 주인을 지주라고 그러고 지주한테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소장농을 전호라고 하잖아. 그래 안 그래? 자, 대개 조선 후기의 지배계층인 사림 양반들이 대개 지주가 되고 에브리 농민들, 거의 모든 농민들은 소장농이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전호들은 지주에게 뭘 내는 거야? 지대를 냅니다. 이거 되게 얼마 낸다고? 2분의 1을 낸다.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병작 반수라고 합니다. 말로 해보자. 뭐라고? 병작 반수. 알겠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흔히 하는 말로 반띵한다 이거야. 농사지가 반은 땅 주인한테 주고 반은 지가 먹는다. 이런 얘기죠. 병작 반수, 지주 전호제, 지대 이런 개념을 잘 알아둘 것. 알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야 조선 후기에 예, 인조 때
영정법이 시행됨으로써 농민한테 내라고 했던 전세가 줄어들었다. 1개월당 4도로 줄었다라고 해봤댔자 농민은 별로 혜택을 못 본다. 왜? 대다수 농민들은 땅을 이들한테 다 뺏겨버리고 전세를 내는 사람이 아니야. 대다수 농민들은 지대를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땅 가진 지주만 좋을 일 생겼다. 알았어요? 예, 이렇게 토지제도 개념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 이제. 봐보세요. 결국은 뼈 빠지게 농사 지어봐야 자영농이 아닌 소작농 상태에서는 수확량의 절반을 일단 지주한테 빼앗기고 여러 가지 운송료며 수수료며 알겠어요? 뭐 이런저런 비용을 다 뜯기다 보니까 농민들이 죽을 맛이야. 그래서 못 살겠다고 농민이 도망가 버리거나 알겠어요? 또는 뭐 화전민이 되거나 유랑민이 되거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 농민이 몰락하면 결국 국가도 망한다 이거야. 그래서 농민의 세금을 덜어주고 지주한테 떠넘겼어. 농민이 내는 이거 보세요. 이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농민이 내는 특산물을 농민이 내는 특산물 대신 땅 가진 지주 네가 내라고 지주한테 쌀로 대신 내도록 알겠죠? 이렇게 떠넘겨서 우리 뭐라고 그랬어? 대동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농민이 내는 군포 가운데 일부를 땅 가진 지주에게 그죠? 역시 쌀로 내도록 했어. 이걸 뭐라고? 예, 균역법 가운데 결작이라고 했잖아. 결작, 균역법.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수치 체제 개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기타 세금이 특산물 즉 공납이나 군포 즉 군역이 기타 세금이 토지세로 전가되는 경우가 있다. 요즘 같은 뭐예요? 부자세입니다. 부자세. 알겠죠? 부자 너네들이 좀 부담 좀 더 해. 알겠어요? 땅 많이 가진 놈들 너네들이 좀 부담 좀 해. 서민들 세금을 줄여서 누구한테? 부자들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있었다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세금 제도를 깎아서 대동법, 균역법을 시행한 것은 농민을 위한 거야. 결국은 국가나 사립 양반 지주를 위한 거야. 국가나 사립 양반 지주를 위한 거죠. 그래 안 그래? 왜? 지네들이 지배체제를 유지하려고 이들이 다 도망가버리거나 이들이 몰락해버리면 나라의 그 세금이 안 거치고 그죠? 양반 이주 지배체제가 붕괴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세금을 깎아준 거다. 농민 이뻐서 깎아준 게 절대 아니랍니다. 아시겠죠?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여러분도 좀 필기해보세요.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나머지 어떤 말로 표현하더라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걸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야 돼. 그냥 외우려고 하면 바보처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면 바로 깨진다. 자기가 외웠던 그 단어나 그 개념화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문제에서 틀려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내용을 잘 이해해놓고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세금제도 개편 보세요. 농촌사회의 동요 229쪽입니다. 외란고 호란 이후에 농촌이 황폐화되었다. 다 얘기한 거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농민들은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었다. 그래요. 이 농사도 안 되고 땅도 황폐화돼 버리고 그죠? 농민들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양반 놈들은 정신 차렸냐 안 차렸냐? 안 차렸어요. 외란 이전부터 벌써 붕당 정치가 선조 때 시작됐잖아요. 선조 다음에 광해군, 광해 다음에 인조, 그죠? 예,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서 숙종 때 와서는 아예 붕당 정치가 변질돼서 일당 전제와 환국 정치로 가더라. 그래서 일당 전제화되고 당파들이 서인이면 서인, 남인이면 남인, 지네들의 한 당파의 특정 당파의 이익만을 위하려고 하지 일반 백성들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 이게 지금 오늘날 정치 현상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농민 불만이 고조되더라. 민생 문제를 외면하고 지네들이 권력만 유지하려고 하더라. 그래서 농민들 불만이 고조되고 도적이 되거나 유민화가 되거나 그죠? 그래서 이 농민들이 망해버리거나 도망가버리거나 몰락해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세금 제도를 깎아주는 척만 했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어때? 그 다음에 다시 농민한테 되돌려줍니다. 야, 너 있잖아. 나한테 원래 뭐 내야 돼? 2분의 1 지대를 내야 되잖아. 근데 이 새끼야 내가 너 때문에 이런 네가 내야 될 이 세금을 내가 이렇게 내게 되는데 그럼 되겠어? 너 이 속에 가져와. 요거 집어넣어서 가져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농민한테 덤태기가 돌아와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양반 중심의 지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한계성이 있다. 이 말의 의미 알겠죠? 결국은 뭐냐? 지네들을 위한 거지, 그들을 위한 거지, 가진 자들을 위한 거지, 국가를 위한 거지. 농민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 한계성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림을 보고 설명했던 그 전국의 토지 면적 변화표가 쭉 나와 있죠. 양전 사업이 장려되고요. 개간이 장려되고 그다음에 영정법은 1635년 인조 때 1개월당 4도로 고정시켜서 다 했습니다. 공납의 전세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납의 전세화. 이게 뭐야? 대동법 다른 이름이야. 군역의 전세화. 이건 뭐야? 균역법 다른 이름이에요. 알겠죠? 뭉뚱그려서 뭉뚱그려서 뭐라고? 기타 세금의 전세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거. 자, 여러분. 만약에 문제에 조선 후기에는 기타 세금이 전세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맞아 틀려요? 맞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전세로 전환되는 세금이 전세로 전환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맞아 틀려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더라도 결국 내용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다 이거야. 됐죠? 그 다음 이제 대동법 실시 나왔죠? 줄 그으세요. 국가 재정 확충과 한편으로는 나라의 재정을 확충하고 한편으로는 농민 부담을 경감시켜줄 목적이 있었다. 개념. 집집마다 부과하던 특산물 대신 토지 면적에 따라서 쌀, 대동미, 삼배무명, 대동포, 동전, 대동전 이렇게 납부하는 거다. 대동법 시행 결과 무지하게 중요. 1, 2, 3, 4, 5 다 알아둬야 된다. 외우란 말은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외우지 않아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다. 오케이. 예, 3번 봐봐요. 어용상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공인을 말하죠. 그러니까 국가가 필요한 특산물을 국가 대신 사다가 국가에 조달해주는 이런 어용상. 완전 땅 짓고 헤엄치고 나라에서 주는 돈 가지고 농민들한테 특산물 사다가 다시 나라한테 팔아먹는 거야. 알겠어요? 이런 공인들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품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돼서 여러분 어때? 장사가 활성화됩니다. 상업이 활기를 띱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그동안 조선 전기까지 계속 농업 일변도로 진행되던 조선의 산업이 조선 후기부터는 어때요? 상공업도 아울러서 발달하게 된다. 그죠? 광업도 발달해야 된다. 이렇게 기타 산업이 발달하고 장차 자본이 축적될 수 있는 이런 자본주의의 씨앗이 내포되고 있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방납회단 개념이 나왔습니다. 대동법 개념도 밑에 한번 읽기 자료를 잘 읽어보세요. 균역법 쉬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쭉 내려가 보세요. 균역법 시행 결과 4번. 군역 부과에 대한 농민의 저항이 다소 진정되었다. 그죠? 지주 부담이던 결작이 다시 농민에게 이거 보세요. 지주가 부담하던 결작이 다시 농민한테 되돌아온다. 왜?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농민은 결국 지주의 지대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내지 않을 야 이 새끼야 너 내년에 계속 농사 짓고 싶어? 그럼 내 대신 네가 세금 내. 네 세금 내가 내면 되겠어? 하면서 말이야. 경제적 강자인 누가? 지주가 경제적 약자인 농민한테 떠넘기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군정문란이 재현되어서 농민 부담이 다시 증가하더라. 그래서 19세가 되면 전정의 문란, 토지세의 문란이죠. 그 다음에 뭐 환곡의 문란, 이자 고리대에 따른 폐해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뭐야? 없어졌던 17, 18세기에 진정되었던 군포징수에 따른 문란이 다시 19세기에 재현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31쪽은요. 군포징수 문제점, 균역법 시행 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얘기들 이런 것들이 쫙 나왔어요. 그 맨 밑에 봐봐요. 군역 총재라고 나와 있죠. 군역 총재. 그래서 비총재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미리 그냥 각 군마다 현마다 걷어들일 세금을 국가가 할당해서 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인징, 족징, 백골징포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알겠어요? 아예 국가가 중앙정부가 지방 군현에 세금 낼 액수를 다 정해져 갖고 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방의 인구수라든지 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국가가 쓸 예산 미리 책정해 놓고 이걸 나누기 해가지고 각 군이나 현마다 다 주니까 어때? 아이고 군포를 어떻게 부담해? 야 죽은 놈한테 내라고 그래. 16살이 안 된 어린한테 내라고 그래. 이래서 뭐예요? 백골징포, 항구첨정. 아이고 못 내겠어라고 도망가? 네가 대신 내 이웃사람이. 친척이 대신 내 족징, 인징. 이런 것들이 발생한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뭐 때문에? 비총재 때문이에요. 알겠죠? 이게 이제 군역이나 이런 데서도 나타난다. 전세뿐만 아니라 군역, 총재 이렇게 나왔습니다. 맨 밑에 폐단의 재발 나왔죠? 8번에 여러분들 한 번씩 쫙 읽어보시고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학과 습을 다 했습니다. 배우고 또 익히기까지 했으니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찾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지속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들여다보십시오. 그 대신 알겠어요? 아무리 해도 자꾸 잊어먹어지니까요. 인간인지라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망각을 하지 않고 모두 다 기억만 한다면 머리 터져서 못 살 거야. 적절하게 잊어먹어줘야 되고 쓸데없는 것들은 계속 잊어먹어줘야 되고 알겠어요? 옛날에 헤어진 여인
알겠죠? 옛날에 헤어진 남자친구 이런 것들은 잊어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야? 새로 공부한 내용 이런 것들은 자꾸 리마인드해서 자꾸 살려내야 돼요. 알겠어요? 이렇게 인간은 어쩌면 아주 고마운 망각이라는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옛날에 슬펐던 기억, 내가 원통했던 기억, 분한 기억을 계속 갖고 있어 보세요. 못 참습니다. 못 살아 합니다. 그래 안 그래?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슬픔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공부고 뭐고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다 잊어먹고 말이에요. 희닥거리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알겠죠? 여자친구랑 옛날에 헤어져서 막 죽으려고 술 한 대병 먹고 말이지 쓰러졌었는데 다 잊어먹고 지금은 그 멀쩡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망각해 나가야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공부란 뭐냐? 그 망각돼 가는 것을 다시 되살려서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확장하고 다시 써먹고 여러 가지로 또 활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습을 해야 돼. 날갯짓. 알겠죠? 예. 지금 이제 아직은 그 공부하는 단계라 날개가 여려서 쉽게 비상을 못하고 쉽게 플라잉 날아가지 못하겠지만 자꾸 연습하면은 여러분도 튼튼한 날개를 달고 여러분이 원하는 꿈의 세계로 이상의 세계로 아주 기운차게 날아올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서민 경제의 발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 한국사에서 말이죠. 제일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농업, 상업, 숭업, 화폐제도, 광업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알겠어요? 경제 가운데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수능을 거쳐왔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게 취급되는지 알죠? 다행히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동안에 정치 쪽에 밀려서 좀 덜 나오는 편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제 공무원 시험도 해가 거듭되면서 어때요? 결국 문제은행이 바닥나면 새로운 문제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개발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냐?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입니다. 문화사는 이미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지만 알겠어요? 그래서 사회경제사가 앞으로 점점 수능처럼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관심 가지고 미리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공부해서 유리한 위치에서 알겠어요? 그 시험이라는 적을 매복해 있다가 여러분들이 습격해서 다 잡으십시오. 알겠죠? 수고했습니다.